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와 심장병동의 차가운 복도 끝에서 한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12살 민준이는 앙상한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이 작은 생명이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소리였다. 조금 전 담당 교수는 그녀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다. 민준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가. 의사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를 모를 만큼 지원이 어리석지는 않았다. 억소리 나는 돈. 그녀가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을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지원은 힘없이 돌아서 옥상으로 향했다. 해질 역 서울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민준이뿐이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차가웠다. 그녀의 손에 들린 아르바이트 월급 봉투가 하염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켜켜이 쌓인 항공사 입사 준비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창공을 나는 스튜어디스. 그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동생의 목숨값 앞에서 사치일 뿐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절박한 심정으로 채용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채용 공고에 시선이 멈췄다. 개인 비서 채용, 고액 자산가 보좌, 신원 비밀 보장 필수, 급여 최고, 대우 협의 가능. 의심스러울 만큼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금 지원에게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이력서를 보냈고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 장소는 회사가 아닌 평창동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며칠 밤을 새운 피곤한 얼굴을 화장으로 겨우 가리고 유일하게 가진 낡은 정장을 입은 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의 모습이 그녀를 압도했다. 이곳은 서울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면접관이 아닌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인상 좋은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권영수라고 소개하며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었다. 긴장 풀고 편히 앉아요. 한지원 양. 그의 부드러운 말투에 지원의 긴장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이어지는 질문들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권영수 회장은 그녀의 경력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대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와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물었다. 마치 선을 보는 자리 같기도 혹은 인생 상담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기묘한 면접이었다. 지원은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 아픈 동생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스튜어디스라는 꿈까지.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권 회장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져 있었다. 사실 오늘 지원 양을 부른 것은 개인 비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조금 특별한 아들이지. 그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몇 년 전 겪은 끔찍한 사고 이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들. 웃음도 눈물도 감정도 모두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 그는 의사도 상담사도 아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내 아들에게는 평범한 삶의 온기가 필요하오.
누군가 곁에서 그저 묵묵히 함께 있어줄 따뜻한 사람이 말이오. 권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지원의 앞으로 밀었다. 지원이 망설이며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채용 계약서가 아닌 혼인 계약서였다. 결혼 계약서라고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계약 기간 1년. 계약 신부 한지원 계약 신랑 권지혁. 계약의 대가는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을 한지원의 동생 한민준의 심장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전액을 갚 권영수 이 부담한다. 또한 한민준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숨을 쉴 없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그녀의 1년을 동생의 목숨과 맞바꾸는 잔인한 거래. 왜 하필 저인 겁니까?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권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오. 다만 마음의 상처가 깊어 사람을 믿지 못하지. 돈이나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에게는 진절머리가 난 상태여. 그래서 지원 양처럼 순수하고 강인하며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그는 아들의 신분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교묘하게 속였다. 지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낯선 남자와의 결혼.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민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자존심과 도덕성, 그리고 동생의 생명. 저울의 한쪽이 압도적으로 무거웠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권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 어린 아가씨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가 될 수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지원의 작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한지원. 펜초기 종이에 긁히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인생,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팔아 동생의 미래를 샀다. 계약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지원의 삶은 송두리째 다른 세상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짐이라고는 옷 몇 벌이든 낡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권영수 회장의 비서가 안내하는 차를 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삼성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지원은 숨을 멈췄다. 내부는 광활했다. 높은 천장과 전면 통유리창, 최소한의 가구만이 놓인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고급스럽다 못해 차갑게 느껴졌다. 이전의 옥탑방이 사람의 온기로 북적이는 곳이었다면 이곳은 모든 감정이 거세된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지원은 이곳에서 앞으로 1년을 보내야 할 자신의 모습이 박물관에 전시된 박제처럼 느껴졌다. 비서는 그녀에게 집안 구조를 간략히 설명해주고는 곧바로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도련님께서는 조금 예민하십니다. 사적인 질문이나 불필요한 접근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지원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남편 권지혁과의 첫 만남은 그날 밤늦게 이루어졌다. 지원이 낯선 환경에 겨우 적응하며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남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것 같았다.
훤칠한 키에 딱 벌어진 어깨 값비싸 보이는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는 그림자마저도 차가워 보였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지원을 발견하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가구처럼 그는 그녀를 무심히 지나쳐 주방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마신 그는 그제야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빚어놓은 듯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당신이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지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아버님께 얘기는 들었을 테니 긴 말은 않겠소. 지금부터 이 집의 규칙을 말해주지. 그는 마치 업무 지시를 하듯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첫째, 이 집에서 우리는 타인이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식탁에 함께 앉아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 불필요한 인사는 생략한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타인. 그 단어는 그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둘째, 신체 접촉은 일절 금지한다. 옷깃 스치는 것조차 허용 안 해. 내 방과 서재는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신도 당신의 공간을 지켜.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니 무시하는 거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지원의 가슴에 박혔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감시받는 동거 생활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내게 어떤 질문도 하지 마. 내 과거, 내 직업, 내 기분.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알아야 할 필요 없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1년 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는 할 말을 마쳤다는 듯 그대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지원의 귓가에 울렸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지원은 그 집에서 유령처럼 지냈다. 아침 식사는 항상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거대한 식탁의 양끝에 앉아 두 사람은 단 한마디의 대화도 눈맞춤도 없이 각자의 접시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권지혁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았다. 지원은 그가 정말 아버지의 말처럼 평범한 회사원인지 의심스러웠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왔지만 그의 몸에서는 회사원의 피곤함보다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규칙에 얽매인 그녀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는 시간 동안 도서관에 가거나 동생 민준의 병문안을 가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지원은 희미한 신음소리에 눈을 떴다. 소리는 지혁의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분명 고통에 찬 비명이었다. 지원은 규칙을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으로 다가갔다. 열린 문틈으로 그녀는 악몽에 시달리는 그를 보았다. 그는 침대 위에서 온몸을 뒤틀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안 돼. 끌어올려. 메이데이, 메이데이.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절규하듯 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낮에 냉정하고 차가운 권지혁과는 완전히 다른 상처 입고 부서진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지원은 차마 들어가지도 외면하지도 못한 채 문 밖에서 그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언제나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그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피로가 보였다. 그날 아침 셔츠를 갈아입기 위해 잠시 상의를 벗은 그의 등에서 지원은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흉터를 발견했다. 무언가에 긁힌 듯한 길고 옅은 상처 자국이었다. 밤의 악몽과 낮에 본 흉터. 그것들은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지원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단순히 성격이 까칠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두려움과 함께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홀로 텅 빈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4년 전 자신이 탔던 비행기 A011편의 불시착 사고 기사가 떠 있었다. 기적적으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내지 않았던 그 사고. 기사에는 당시 승객들을 끝까지 안심시키고 기체를 조종했던 영웅적인 기장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지원은 익명의 영웅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날의 공포 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그 기장처럼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스튜디스라는 꿈을 키웠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리며 자신의 차갑고 상처 입은 남편이 잠들어 있을 방문을 무심코 돌아보았다. 까맣게 모른 채 그녀는 자신이 동경하는 영웅과 자신이 경계하는 이방인이 바로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권영수 회장과의 계약 덕분에 동생 민준이는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다. 동생의 심장이 다시 건강하게 뛰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한지원은 비로소 자신의 묵은 꿈을 다시 꺼내볼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사모았던 항공사 입사 서적들을 다시 펼쳤다. 이제는 정말로 하늘을 날고 싶었다. 아우라 항공 우라 에어리의 하반기 신입 승무원 공채. 지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험에 매달렸다. 그리고 며칠 후 발표된 필기시험 결과 그녀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 가장 위쪽에 올라 있었다. 수석 합격,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라는 감정이 그녀의 심장에서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면접 당일 지원은 며칠을 굶어 산 단정하지만 저렴한 면접용 정장을 입고 아우라 항공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빌딩 로비는 그녀처럼 꿈을 안고 찾아온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지원이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하고 대기석에 앉으려던 순간 익숙하지만 마주치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지원,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 박서준이 서 있었다. 그는 지상직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온 모양이었다. 나야말로 네가 여길 어쩐 일이냐고 묻고 싶네. 지원은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가 스튜어디스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분수도 모른다며 비웃고는 부잣집 딸에게로 떠나버렸던 남자가 바로 박서준이었다. 서준은 지원의 쌀쌀맞은 태도에 기분이 상한 듯 비아냥거렸다. 필기는 운 좋게 붙었나 보지 하지만 여긴 얼굴하고 배경 보는 곳이야. 너 같은 촌뜨기가 올 곳이 못 된다고. 그의 저열한 말에 지원이 맞서려던 순간 또 다른 여자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화려한 외모의 최유라였다. 그녀는 이번 공채에서 지원 다음으로 높은 필기 점수를 받은 강력한 경쟁자였다. 유라는 서준의 팔짱을 끼며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서준 씨, 이런 사람이랑 말 섞지 마. 격 떨어져. 그녀는 지원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서준과 함께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 지원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지원의 면접 순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초조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다리던 그녀의 옆으로 박서준이 커피를 든 채 다가왔다. 그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그대로 지원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쏟아버렸다. 아스티 뜨거웠고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블라우스 가슴 부분이 검붉은 커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어머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서준은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최유라는 옆에서 호들갑을 떨며 다가왔다. 어머나 어떡해. 면접 직전인데 이걸로라도 닦아봐요. 그녀가 내민 손수건은 위선 그 자체였다.
다음 면접자 한지원 씨 들어오세요. 안내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지원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룩을 대충 헹궈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그녀는 결국 축축하고 얼룩진 블라우스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섰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의 옷에 꽂혔다. 그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한지원 씨 복장이 그게 뭡니까? 한 면접관이 날카롭게 물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승무원은 항공사의 얼굴입니다.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승객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죠. 나가보세요.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필기수석이라는 타이틀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지원은 망연자실한 채 면접장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과 부딪힐 뻔한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훤칠한 키에 제복이 잘 어울리는 인상, 좋은 기장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명찰에는 기장 이동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젓자 그는 그녀의 얼룩진 옷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하루 운이 나빴다고 해서 꿈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입니다. 그의 따뜻한 격려가 상처받은 지원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날 밤 지원은 옥탑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울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노트북에서 띵 하는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기대 없이 열어본 메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우라 항공 신입 승무원 인턴십 프로그램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합격. 믿을 수 없었다. 분명히 면접에서 탈락했는데. 그녀는 몇 번이고 메일을 다시 읽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쁨보다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문득 그녀의 뇌리에 오늘 낮에 마주쳤던 이동욱 기장의 따뜻한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그분이 도와주신 걸까? 그녀는 이름도 모르는 친절한 기장에게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항공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기장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하나의 화면에는 박서준이 고의적으로 지원과 부딪히는 주차장 CCTV 영상이, 다른 화면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던 지원의 면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차가운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지원 지원자, 합격시키시오. 이유는 묻지 말고. 전화를 끄는 그는 면접 영상 속에서 눈물을 삼키면서도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던 지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생했다. 4년 전 그날 비행기 안에서 공포에 질린 승객들을 진정시키려 애쓰던 어린 소녀의 모습과 지금의 그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누구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우라 항공의 신입 승무원 인턴십은 혹독하기로 유명했다. 비상상황 대처 훈련부터 기내 서비스 외국어 교육까지 3개월의 교육기간은 하루하루가 실전 같은 시험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한지원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과정을 습득해 나갔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단련된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성실함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교관들은 필기수석이라는 타이틀이
운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실제 비행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에서 지원은 다른 동기들이 당황하여 실수를 연발할 때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모습은 동기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교관들의 보고서에는 연일 그녀에 대한 칭찬이 가득했다. 물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을 태우는 사람도 있었다. 최유라는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한지원이 모조리 빼앗아가자 참을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지원이 분명 뒤에서 누군가의 도움, 즉 스폰서를 받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박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무시했던 한지원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얄팍한 자존심에 큰 상처였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원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훨씬 더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했다. 최유라는 지원의 가장 큰 약점이 과도한 책임감과 성공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 약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턴십 마지막 평가를 며칠 앞둔 늦은 저녁이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교육을 마치고 귀가한 시간 지원은 홀로 남아 비상탈출 훈련 영상을 복습하고 있었다. 그때 최유라가 다급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지원 씨, 큰일 났어요. 유라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유라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최종 시뮬레이션 평가에 필요한 비상운항 매뉴얼을 제가 실수로 권지혁 기장님 사무실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내일 아침까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극비 자료인데. 권지혁. 지원은 남편의 이름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라는 지원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이어갔다. 사실 제가 예전에 기장님께 크게 혼난 적이 있어서 도저히 제가 갈 염치가 없어요. 지원 씨가 저 대신 좀 가져다 주면 안 될까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 전체가 이 매뉴얼 없으면 평가에서 과락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훔친 예비 키카드 하나를 지원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원은 망설였다. 권지혁의 서재는 절대 출입 금지 구역이었다. 그와의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유라의 말처럼 만약 자신 때문에 조원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그녀의 강한 책임감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녀는 거절하지 못했다. 밤늦은 시간 아우라 항공본사 최상층은 불이 모두 꺼져 고요했다. 지원은 죄를 짓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기장실 복도를 걸었다. 유라가 준 키카드로 문을 열자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권지혁 특유의 옅은 가죽과 커피 향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그가 서재라고 불렀던 사무실로 들어섰다.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책상 위에는 비행 관련 서류들이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항공 지도가 걸려 있었다. 지원은 책상 위를 아무리 뒤져도 유라가 말한 매뉴얼을 찾을 수 없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철컥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지원은 자신이 들어왔던 사무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황급히 달려가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밖에서 잠긴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신호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함정이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지원은 차가운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패닉이 몰려왔다. 이제 날이 밝으면 그녀는 기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범죄자로 몰릴 것이다. 스튜어디스의 꿈은커녕 회사에서 쫓겨나고
위약금까지 물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가 절망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안쪽 그녀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 하나가 소리 없이 열렸다. 그 문은 사무실과 연결된 개인 휴게실의 문이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셔츠 차림에 태블릿 PC를 든 채 조금 놀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야근을 위해 사무실 안쪽 휴게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마주치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계약 신부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저 회사의 상사에게 금지된 행동을 들킨 부하 직원일 뿐이었다. 권지혁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을 지나 굳게 닫힌 사무실 문으로 향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한 듯 했다. 그의 얼굴에서 놀라움의 기색이 사라지고 평소의 그 냉랭한 표정이 돌아왔다. 그는 천천히 지원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잠긴 사무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내 서재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낮게 지원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권지혁의 서재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낮은 질문은 유죄를 확정하는 판사의 선고처럼 한지원의 모든 변명의 여지를 차단했다. 지원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쥐처럼 완전히 무력해졌다. 그녀는 최유라의 계략을 설명해야 했지만 패닉에 빠진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입술은 달싹거릴 뿐 어떤 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잠시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교활한 변명이 아닌 순수한 공포와 절망이었다. 만약 정말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스파이라면 지금쯤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혹은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떨고만 있었다. 그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결정을 내렸다. 거기 앉아. 그는 사무실 구석의 작은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덧붙였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마.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마치 그녀가 없는 사람처럼 다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다. 지원은 소파에 꼼짝없이 앉아 있었고 지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서류 넘기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지원은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날이 밝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동시에 그의 냉정한 침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왜 자신을 당장 끌어내지 않는 것일까? 마침내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지원의 눈은 퀭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밖 복도에서 부산한 발소리와 함께 최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과장된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권 기장님, 사무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요. 어젯밤부터요.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보안팀, 빨리 문을 여세요. 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지원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이제 곧 연극이 시작될 모양이군.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원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을 때 사무실 문이 마스터키로 열리며 최유라와 박서준 그리고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밤새 지친 기색의 지원과 책상에 앉아있는 지혁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최유라는 연기의 대가처럼 손으로 입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세상에, 한지원 씨, 당신이 어떻게 기장님 사무실에 기장님 괜찮으세요?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약이라도 탄 거 아니에요.
박서준도 거들었다. 이 여자는 원래 이런 애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자한테 꼬리치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콤비 플레이로 지원을 파렴치한 스파이이자 꽃뱀으로 몰아갔다. 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보안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지혁에게 다가왔다. 기장님, 일단 규정대로라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무실 입구에서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회사에서 내 아들에게 누가 감히 규정을 논하는가.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영수 회장이 비서를 대동한 채 인자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최유라와 박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권 회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싸늘하게 굳어있는 유라와 서준을 훑어보았다. 감히 내 며느리를 모함해. 그의 나직한 한마디에 사무실 안에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며느리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최유라가 되물었다.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을? 권 회장은 비웃음을 날렸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자네들이 지금 기장 나부랭이를 꼬셨다고 매도하고 있는 저 한지원 양이 바로 내 아들 권지혁의 정식 부인이자 나의 유일한 며느리란 말이다. 그는 비서가 내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최유라와 박서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하지만 권 회장의 폭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 지혁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자네들이 감히 기장 나부랭이라고 무시한 내 아들이 바로 이 아우라 항공의 지분 60%를 소유한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주인이다. 콱과광. 마치 머릿속에서 거대한 번개가 치는 것 같았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우라 항공의 최대 주주, 권지혁, 기장. 그리고 그녀의 뇌리에서 4년 전의 기억이 안개 속에서처럼 피어올랐다. 불시착의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기내. 공포에 질려 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을 잠재웠던 스피커 너머의 침착하고 믿음직한 목소리.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기장 권지혁입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 악몽 속에서 그를 괴롭혔던 단어들, 메이데이, 끌어올려. 모든 조각들이 끔찍할 만큼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남편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늘 차갑고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 위로 4년간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려왔던 익명의 영웅의 모습이 겹쳐졌다.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이 남자였다. 자신의 계약 남편. 자신에게 얼음장 같은 규칙들을 내세웠던 그 냉정한 남자.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한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권지혁.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영웅. 그리고 그녀를 올가맨 계약 결혼의 상대. 전혀 다른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두 사람이 바로 눈앞의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한 눈으로 권지혁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권영수 회장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권 회장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한 듯 싸늘한 눈으로 최유라와 박서준을 내려다보았다. 보안팀장, 저 두 사람은 즉시 회사에서 해고하고 항공업계 전체에 블랙리스트를 돌려 2번 다시 이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게. 또한 회사 기물 파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최유라와 박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용서를 빌었지만 권 회장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들이 보안팀에 의해 개처럼 끌려나간 후 사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권 회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지원과 지혁을 보더니 나직이 말했다. 이제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고 이제 그 넓은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았다. 침묵을 깬 것은 지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당신이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다는 사실을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녀의 원망 섞인 외침의 지역은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곳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4년 전 그날의 사고 현장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세상은 나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어.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기장이자 나의 약혼녀였던 민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지역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 골마터진 상처의 흔적이 역력했다. 엔진이 폭발하고 기체가 추락하는 그 순간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수백 명 승객의 목숨,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단 한 사람. 나는 기장으로서의 의무를 택했고 그 결과 민서는 내 눈앞에서 죽었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지원은 그가 왜 그토록 사람을 멀리하고 얼음 같은 벽을 쌓아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의 영웅이라 칭송하는 그날이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지옥 같은 날이었던 것이다. 자신을 포함한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 지역이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저 수많은 승객 중 한 명이었지만 당신을 볼 때마다 그날의 책임감과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어. 그래서 당신을 밀어낸 거요. 내 세상에 누구도 특히 그날의 나와 관련된 사람은 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지원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들어찼다. 그녀는 이제껏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나 뜨거워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혼자 불타버린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과 의학 서적을 뒤져 심신 안정과 숙면에 좋다는 허브티를 직접 만들어 그의 서재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지역은 처음에는 그 찻잔을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 밤 어김없이 문 앞에 놓여있는 따뜻한 찻잔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조용한 위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미는 온기를 거부하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그녀가 타준 차를 마셨고 조금씩 악몽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 지원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턴 교육에 더욱 매진했다.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최고의 승무원이 되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4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비상했다. 그녀의 노력은 빛을 발했고 인턴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로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어느 날 밤 지원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PTSD와 관련된 서적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재에서 나온 지역은 소파에 웅크리고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든 얼굴은 낮의 당찬 모습과는 달리 아직 앳되고 여려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가져와 잠든 그녀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지원이 희미하게 잠꼬대를 했다. 기장님,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잠꼬대는 마치 4년간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처럼 그의 심장에 깊이 파고들었다. 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계약으로 얽힌 관계, 서로를 타인이라 규정했던 차가운 시작.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의 조항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세계에 그녀라는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얼음장 같던 펜트하우스에 봄이 오는 듯 했다. 한지원과 권지혁의 관계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식탁에는 숨막히는 침묵 대신 조용한 식기 소리와 가끔씩 오가는 짧은 대화가 채워졌다. 지혁은 지원이 내려주는 모닝커피의 맛에 길들여졌고, 지원은 그의 비행 스케줄을 챙기며 보이지 않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지원은 마침내 아우라 항공의 정식 승무원이 되었다. 그녀는 꿈에 그리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날았다.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서재에서 나온 지혁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다가 지난밤처럼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제 그것은 그에게 익숙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잔잔한 호수 위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폭풍의 이름은 윤채린이었다. 파리에 머물던 대한항공 윤 회장의 외동딸, 그리고 권지혁의 오랜 소꿉친구인 그녀가 5년 만에 귀국한다는 소식은 재계와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그녀를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잠시 후 VIP 게이트가 열리고 윤채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와 오만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오랜만에 귀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체리는 마이크를 향해 계산된 대답을 내놓았다. 오랫동안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저와 지혁 씨는 시간을 초월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의 곁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녀의 폭탄 같은 발언에 기자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다. 바로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였다. 밤하늘의 별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것은 바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지혁의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유품 서울의 별이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한 면은 윤채린과 권지혁의 세기의 로맨스로 도배되었다. 돌아온 첫사랑 윤채린, 권지혁 기장 어머니의 유품으로 사랑을 약속하다. 기사들은 그녀가 권지혁의 유일한 연인이자 트라우마를 보듬어줄 운명의 상대라고 떠들어댔다. 아우라 항공의 승무원 라운지는 온통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지원은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와 라운지 TV 화면에 떠있는 채린의 얼굴을 보며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계약 아내. 하지만 저 여자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의 진짜 상대였다. 이제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오후 윤채린은 보란듯이 아우라 항공 본사를 방문했다. 권 회장을 뵙는다는 명목이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가 마침 비행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지원과 우연히 마주쳤다. 이것이 두 여자의 첫 만남이었다. 채린은 지원의
단정한 유니폼과 앳된 얼굴을 잠시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경멸감을 감춘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당신이 요즘 소문으로만 듣던 신입 한지원 씨 꿈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계급의식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당황했지만 지지 않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체리는 그런 지원의 모습이 가소롭다는 듯 자신의 목에 걸린 서울의 별을 무심코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단다. 가질 수 없는 것, 넘볼 수 없는 사람 같은 것들 말이야. 그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지원을 연적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길가의 돌멩이 잠시 치워버리면 그만인 하찮은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다. 체리는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장실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체린의 오만함이 그녀의 승부욕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의 결심은 다시 흔들렸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말이 없는 지역의 모습을 보았다. 그 역시 윤채린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관계가 한낱 종이 한 장짜리 계약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윤채린은 그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은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과연 자신에게 그의 옆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혁의 아버지인 권 회장이 지혁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지원은 닫힌 서재 문을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심각한 표정의 지혁이 방에서 나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원과 지혁은 권 회장의 호출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권 회장의 한옥저택 대청마루에는 놀랍게도 윤채린과 그녀의 아버지인 대한항공 윤 회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딱딱하고 무거웠다. 그들은 마치 상견례라도 하듯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 회장은 지혁에게 입을 열었다. 지혁아, 윤 회장님께서 우리 아우라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제안하셨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너와 채린이의 결혼을 원하시는구나. 그 말은 지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권영수 회장의 말은 한옥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한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그리고 그 조건으로 제시된 권지혁과 윤채린의 결혼. 이것은 단순한 혼담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에 명운이 걸린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거래였다. 그 거대한 거래 앞에서 그녀의 1년짜리 계약 결혼은 먼지처럼 하찮게 느껴졌다. 윤채린은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지원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거봐, 이게 네가 넘볼 수 없는 세상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윤 회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다. 이제 공은 권지혁에게 넘어갔다. 그의 결정에 아우라 항공의 미래와 세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지혁에게 쏠렸다.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입술을 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지원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4년 전 그는 개인의 행복보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택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회사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고작 계약 아내인 자신을 선택할 리가 없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마침내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미건조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지원에게는 거절과도 같았다. 고려해본다는 것은 긍정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미였다. 윤채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지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나오지 않았고 지원은 그를 마주칠 용기가 없어 유령처럼 집안을 맴돌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듯 했다. 지원은 이 계약이 곧 끝날 것이며 자신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감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한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윤채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래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아우라 항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눈의 가시 같은 한지원을 짓밟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지원의 비행 스케줄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고된 장거리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거나 까다롭기로 소문난 VIP 승객 전담으로 돌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지원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최고의 승무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싶었다. 체린의 괴롭힘이 극에 달한 것은 아우라 항공의 연말 자선 행사가 열린 날이었다.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그 행사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참석했다. 윤채리는 그날의 호스트를 자처하며 권지혁의 파트너로서 그의 옆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보란듯이 지원을 포함한 신입 승무원들을 행사장 도우미로 차출했다. 지원과 동기들은 유니폼 대신 허드레시를 하는 직원처럼 단출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쉴 새 없이 음료를 나르고 접시를 치워야 했다. 연단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우아하게 연설하는 윤채린과 그 아래 어둠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지원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채리는 자신의 계획에 정점을 찍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일부러 와인잔을 들고 있는 지원의 옆을 지나가며 발을 걸었다. 지원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와인이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손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흰 셔츠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채리는 비명을 지르며 호들갑을 떨었다. 한지원 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장관님께 큰 실수를 하다니.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시선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지원에게 쏠렸다. 장관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지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윤채리는 걱정하는 척 다가와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신입이라지만 이렇게 큰 행사에서 실수를 하다니. 지혁 씨 아무래도 아우라 항공의 직원 교육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어요. 회사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녀는 교묘하게 이 모든 실수를 지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그 책임의 화살을 권지혁에게 돌렸다. 이제 지혁은 회사의 대표로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지원을 질책하고 내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지원은 모든 것을 체념했다. 이것이 윤채린이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다. 그녀는 이 굴욕적인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그녀의 짧았던 꿈은 끝날 터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신에게 내려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가 담긴 권지혁의 목소리였다. 그는 어느새 연단에서 내려와 지원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내 아내라는 말을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윤채린을 향해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권지혁의 입에서 나온 내 아내라는 단어는 연회장 전체에 폭탄처럼 터졌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혁과 지원 그리고 윤채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윤채린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지혁 씨, 지금 무슨 농담하는 거죠? 지혁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굳어있는 한지원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와인을 쏟아 당황한 국토부 장관의 옷을 직접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관님, 제 아내가 아직 신입이라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사과의 의미로 저희 항공사에 뉴욕행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노련한 대처에 장관의 굳었던 얼굴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지역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올라 장내의 모든 하객들을 향해 폭탄 선언을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는 지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원은 망설였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다. 지혁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사람이 제 유일한 법적 아내이자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 한지원입니다. 그는 이어서 4년 전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꺼냈다. 약혼녀를 잃은 자신의 아픔과 그 이후로 굳게 닫아버렸던 마음에 대해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지원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세상은 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저는 지난 4년간 죄책감이라는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그저 한 인간으로 바라봐주고 조용한 위로를 건네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윤채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제안은 저희 아우라 항공의 입장에서는 매우 구미가 당기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제 아내와의 이혼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제 회사보다 제 아내의 자리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선언이었다. 윤채린의 모든 계획과 기대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공개적인 거절. 윤채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치욕감에 떨며 연 회장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아버지인 윤 회장 역시 굳은 얼굴로 자리를 떴다. 거대한 비즈니스 거래는 그렇게 사랑 앞에서 무너졌다. 연 회장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제 동정심 어린 눈으로 혹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자신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지역의 온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세상으로 온전히 끌어안아준 것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아닌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깊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으세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결정을 믿을 수 없었다. 지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처음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회사는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 당신을 잃으면 나는 다시 예전의 지옥으로 돌아가게 될 거요. 나는 당신 없이는 안 돼, 지원 씨. 그는 지원 씨가 아닌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아니, 지원아. 그의 고백의 지원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저도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지혁 씨.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차갑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의 세상에 진짜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지혁은 아버지 권영수 회장을 찾아갔다. 권 회장은 아들의 결정을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드디어 네 행복을 찾았구나. 그걸로 됐다. 회사 문제는 이 아비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 너는 네 아내 곁이나 잘 지키거라. 지혁은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이 모든 계약 결혼을 계획했던 이유가 단순히 대를 잇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아들이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가 평생을 지켜줄 단 한 사람 한지원이 있었다. 연회장에서의 폭탄 선언 이후 권지혁과 한지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윤채린과 대한항공의 적대적 합병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부도덕한 경영 방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폭락했다. 윤채린은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아버지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파리로 돌아갔다. 세상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두 사람에게는 비로소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유리 상자가 아니었다. 지원의 따뜻한 손길로 집안 곳곳에는 생기가 돌았고 식탁에는 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피어났다. 권영수 회장은 매일같이 아들 집을 드나들며 새로 얻은 며느리를 살뜰히 챙겼다. 그는 지원에게 친아버지보다 더 다정한 존재가 되어주었다. 지원은 아우라 항공의 에이스 승무원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혁 역시 변했다. 4년간 그를 짓눌렀던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가면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달력을 보고 문득 멈춰섰다. 달력에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바로 1년 전 그녀가 권영수 회장과 혼인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던 날이었다. 계약기간 1년. 이제 그들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나는 셈이었다. 물론 이제 와서 그 종이 한 장은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지원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미묘한 불안감을 지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거짓과 오해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를 이제 온전한 진실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위한 특별한 프로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계약 만료일, 바로 전날 밤 지혁은 지원에게 만나고 싶은 곳이 있다며 그녀를 인천공항 경납고로 데리고 갔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는 아우라 항공이 최근에 도입한 최신 기종의 항공기가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의 손을 잡고 텅 빈 비행기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조종석이었다. 수백 개의 계기판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는 고요하고 신성한 공간. 지혁은 기장석에 앉아 옆자리인 부기장석을 지원에게 권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나에게 이 공간은 오랫동안 지옥과도 같았어. 그는 4년 전 사고와 약혼녀를 잃었던 아픔을 다시 한번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이 자리에 들일 수 없을 거라고 다짐했어.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따뜻했다. 당신은 나의 지옥에 찾아온 유일한 구원이었어.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지. 당신 덕분에 내게 이 공간은 이제 절망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어. 그는 품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바로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혼인 계약서였다. 우리의 시작은 이 거짓된 약속이었소. 이제 이 거짓을 끝내고 진실을 시작하고 싶소.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반으로 쫙 찢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한지원, 더 이상 계약 남편이 아닌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소. 당신의 꿈과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함께하는 인생의 영원한 부기장이 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지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기장님, 당신과 평생을 함께 비행할게요. 지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조종석의 좁은 공간 안에서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다. 몇 달 후 인천을 출발해 파리로 향하는 아우라 항공 A380기내. 승무원 한지원은 능숙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잠시 후 기내 방송을 통해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비행을 약속하는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바로 그녀의 남편 권지혁이었다.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진입한 후 지원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조종석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남편 지혁과 그의 친구인 이동욱 기장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지혁은 커피를 받아들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오늘 날씨는 아주 맑음이야. 한지원 승무원. 네 기장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날들처럼요. 지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과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비행기는 상처와 아픔의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한 눈부신 새벽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